은퇴 후에 통장 잔고만 보면 마음이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까지 돈이 쌓여 있어도 정작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고민 중인 당신도 혹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정년 이후 진짜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생활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노후 준비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큰 돈이 아닌 매달 200만 원의 중요성, 노후의 진짜 해법은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합니다. 노후를 위해 얼마나 모아야 할까? 대부분의 답은 큰 목돈에 집중됩니다. 5억, 7억 아니면 그 이상? 그런데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돈은 있어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쓰는 족족 통장이 비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의 생활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까요? 사례 1, 10억을 모았지만 불안했던 박씨 부부의 이야기. 박씨 부부는 퇴직 전 열심히 일하며 10억이라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유지비, 생활비, 의료비에다 예상치 못한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10억이라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3억으로 상가를 매입해 매달 2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만들고 나머지 돈은 여유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 덕분에 일상적인 생활비 걱정이 사라지니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죠. 큰 돈보다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례 2, 직장 은퇴 후에도 알바를 택한 김 씨의 선택. 김 씨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퇴직금과 연금으로 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었고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다 보니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70만 원의 소득이었지만 이 돈으로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수입을 채워준 덕분에 연금을 훼손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죠. 김 씨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소득이 더 중요한 이유를 그때 알게 됐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례 3, 노후에 작게 시작한 유튜브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오다. 이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남아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취미였던 정원 가꾸기나 시골 생활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했죠. 그런데 꾸준히 영상을 올리다 보니 소소한 광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1년 뒤 그의 채널은 월 5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고 점차 구독자가 늘면서 2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생활비에 보태지니 너무나 든든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삶의 활력도 얻었다는 점이죠.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라며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매달 소득이 중요한 이유.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우리의 심리적 안정과 실제 생활의 안전망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엔 목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그 돈을 소진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목돈과 더불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수익, 작은 사업, 혹은 알바나 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러한 소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 방향. 50대와 60대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노후 준비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목돈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매달 꾸준히 들어올 수익까지 고려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매달 200만 원이 있다면 우리의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안정과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힘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안정의 핵심. 50대와 60대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아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목돈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면 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꾸준한 수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목돈은 금세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목돈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의 지출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유지비, 각종 공과금, 의료비, 심지어 자녀에게 보태줄 돈까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5년, 10년 후에는 금세 바닥날 수 있다는 거죠.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불안감이 커지고 결국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안정감을 준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의 규모보다는 안정성입니다.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정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단순히 통장을 채우는 역할을 넘어 우리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건강과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사례를 통한 구체적 해법. 1.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한 이민호 씨 가명. 이민호 씨는 55세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퇴직금과 적금으로 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것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돈 중 일부인 3억 원을 상가 매입에 사용했고 매달 1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이 수익으로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나머지 돈은 비상금으로 두고 투자 기회를 보거나 여행 같은 여유를 즐기는데 쓰고 있죠. 그는 목돈만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작은 온라인 강의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든 김은영 씨 가명. 김은영 씨는 은퇴 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취미로 했던 수의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상 외로 수요가 많아 매달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생활비를 보태고 여유를 더해줘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이에요. 꾸준히 돈이 들어오니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삶의 균형을 찾은 박철수 씨 가명. 박철수 씨는 정년퇴직 후 공허함과 함께 경제적인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동네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매달 100만 원의 소득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서 큰 부담 없이 몸을 움직일 수 있어 좋았어요. 게다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니 불안감이 줄고 오히려 소득 외에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즐거웠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제안 매달 수익을 만드는 방법. 임대 수익 고려하기.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큰 돈이 필요하지만 상가나 소형 주택 같은 소규모 투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과 임대 수요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이나 알바로 부수입 창출. 은퇴 후 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미를 사업화하거나 단시간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연금 플랜 점검. 연금은 노후의 핵심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초기 자본 없이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론: 안정적인 노후의 진짜 조건. 목돈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목돈만으로는 노후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매달 2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어떻게 모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벌어들일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설계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퇴직을 앞둔 순간 우리는 보통 자유를 꿈꾸며 한숨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은퇴 후의 삶은 그저 평화로운 휴식의 연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직면하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퇴직 전까지는 안정적인 직장과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 후에는 갑작스러운 시간의 여유와 소득의 감소가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공무원이 은퇴 후 겪은 비참한 현실을 통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은퇴 후의 삶, 그 참혹한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퇴직 후 절망에 빠진 공무원, 은퇴가 가져온 참혹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퇴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상징합니다. 한참을 고생해온 직장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마치 꿈 같은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은 은퇴 후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은퇴가 가져온 비참한 현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시기로 꿈꾸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예상과 달리 어려움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특히 은퇴 준비가 부족하거나 퇴직 후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충격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참혹한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은퇴, 그 끝에 닥친 고립감. 최병철 씨가 겪는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년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축하하며 이제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꿈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출퇴근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가족들은 자신만큼 퇴직 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떨쳐낼 수 없었죠. 이전까지는 직장에서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그 안에서의 소통과 역할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자유를 얻고 나면 오히려 그 자유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제적 불안,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그림자. 정수영 씨가 겪는 젊은 시절부터 항상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35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후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직 후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장에 다니던 시절 항상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미비했던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 증가로 급격하게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활비와 여러 비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은퇴 후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불안은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까지 연금과 퇴직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나 질병,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부담은 매우 커집니다. 3. 잃어버린 목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은퇴 후의 방황. 김현정 씨가 겪는 공무원으로서 40년을 일한 후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 후에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를 하고 책을 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닐 거야 라며 의욕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퇴직 후 첫 몇 달은 그리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책을 쓴다던 계획도 시작하지 못했고 정원 가꾸기는 금세 지루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그저 놀고 싶은 마음에 어차피 이젠 자유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유가 오히려 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따라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일이 사라지면서 삶의 목표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은퇴 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혹은 무엇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인지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은퇴 후 삶은 준비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우리는 종종 이제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삶의 목적 상실 등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인 준비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충분히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자신의 역할과 목적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직장에서의 일이 사라지더라도 새로운 취미나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목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의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준비된 만큼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의 삶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퇴직 후 절망에 빠진 공무원, 은퇴가 가져온 참혹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여유를 꿈꿉니다. 수십 년을 고된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은퇴는 그야말로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유와 여유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그 안정감을 떠난 후 은퇴 생활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무원 은퇴 후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절망적인 현실과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공무원들은 직장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정해진 임금, 그리고 안정적인 연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군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안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은퇴 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새로운 일상의 혼란. 퇴직을 앞두고 많은 공무원들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실상은 예상과 달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퇴직 후 하루하루가 규칙적이지 않고 일정이 없다는 것만큼 큰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30년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김성호 씨가 겪는 퇴직 후 첫 며칠을 휴식과 여행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주었던 일의 의무감,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하는 업무들이 사라지고 나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반가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우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그들 각자의 바쁜 일상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퇴직 후 자신이 느끼는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직장에서 맡은 역할이 분명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른 채 허전함만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2. 경제적인 불안,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의 삶.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합니다. 퇴직 전까지는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살아왔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연금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큰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공무원 김민수 씨가 겪는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첫 해의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비가 예기치 않게 증가했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결혼식과 그에 따른 경조사 비용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연금이 일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경제적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했지만 이마저도 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자산은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또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생각보다 더 빨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는 은퇴 후의 삶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준비는 경제적으로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건강 문제나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를 대비하려면 그 전에 충분한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삶의 의미 상실, 은퇴 후 역할을 찾지 못한 공무원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삶의 의미 상실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일해왔던 사람들에게 퇴직 후 삶은 많은 경우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것이죠. 김미영 씨가 겪는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녀는 갑작스럽게 그 자부심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나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점 더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허무함이 커졌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과 대화하며 자신만의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점차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삶의 의욕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의미 없는 삶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그 불안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직장에서 맡았던 중요한 역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몰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은퇴를 준비할 때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미리 고민해보고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준비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충격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경제적인 준비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단순한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 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철저한 경제 계획과 함께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준비된 만큼 결정되며 그 준비가 부족했다면 그 후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10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도 어떻게 5년 만에 무일푼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보통 퇴직금 10억이라 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아요. 요즘 50대, 60대 분들뿐만 아니라 40대조차도 은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정년이 짧아지고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고 다들 길어진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거 봐, 돈 못 모으면 저렇게 된다는 흥미 위주의 소재가 아니라 미리 생각해 볼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55세 은행 지점장, 10억 퇴직금 후 5년 만에 파산. 왜 이런 일이? 우선 이 사연 자체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이라면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실 텐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름 안정된 위치에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퇴직금이 10억이었다는 건 일반 직장인들이 생각하기에 꿈같은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흔히들 돈 관리만 잘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아는 것과 행동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금융 상품을 다뤄온 사람이라도 자신의 돈이 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늘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이 있거든요. 2. 은퇴 후에 흔히 겪는 3가지 실패 사례. 사실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퇴직금이나 모아둔 목돈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심지어 빚을 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제가 직접 들은 3가지 유형의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실패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한 폭망. 첫 번째 사례는 A씨 이야기입니다. A씨도 50대 후반에 공기업에서 퇴직했고 역시 수억 원대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A씨는 늘 내 사업 한번 해보는 게 꿈이라고 말해왔는데 문제는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자금 운용 등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요즘에는 5호 사업이 뜬다,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번다는 달콤한 말에 혹했죠. 여윳돈이 생기면 마음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투자했는데 막상 해보니 경영 노하우도 부족하고 시장 상황도 안 좋았어요. 결국 회사가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몇 억이 순식간에 날아갔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었죠. 잘 다니던 회사 퇴직하고 받은 목돈이 한 번에 사라졌으니까요. A씨가 말하길, 내가 이거 잘 몰랐는데 괜히 해버렸구나. 그냥 누구 말만 듣고 혹한 게 진짜 문제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A씨뿐 아니라 은퇴 후 목돈을 사업에 쏟아붓다가 망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가족 부담으로 인한 탕진. 두 번째는 B씨 케이스예요. B씨는 원래 30년 넘게 대기업 다니면서 은퇴했는데 퇴직금이 생각보다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 교육비부터 결혼 비용까지 모두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녀가 딱 결혼 정년기일 때가 본인의 퇴직 시기와 겹치는 경우 실제로 많이들 겪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탁을 안 해도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책임져야지, 그래도 평생 고생했는데 자식만큼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아이 결혼 비용, 주택 마련 지원 등에 쓰게 됩니다. 결국 B씨는 거의 목돈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죠. 자녀들은 고마워했겠지만 정작 본인은 정기적인 수입 없이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니 금방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또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가 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작게는 만성질환, 크게는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써 남겨둔 돈도 줄줄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B씨는 결국 작은 가게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자녀들도 미안해했지만 이미 쓴 돈을 되돌리긴 어렵잖아요. 좀 더 현명하게 분할해서 지원할 걸 그랬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했는데라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3. 다단계 고수익 보장 상품에 속아 날린 사례. 세 번째 CC 사례는 조금 황당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본인 말로는 주식 투자도 꽤 오래 했다고 자부했대요. 그런데도 은퇴 직후에는 마음이 급해졌는지 안정적으로 월 몇백은 나온다는 말에 혹해서 다단계나 사설 투자 모임 같은 곳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 없다. 우리는 이미 큰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니 안전하다. 이런 말들이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특히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너무 낮다고 느껴질 때, 혹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시원찮아 보일 때,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성급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CC는 몇 달 만에 원금 손실만 본 게 아니라 사실상 쫓기듯 투자금을 회수도 못하고 쫓겨난 셈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공중분해된 거죠. CC 본인은 그때 왜 그렇게 욕심이 났는지 모르겠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할까? 자, 이렇게 무리한 사업 투자, 가족 부담, 무분별한 고수익 투자 등이 은퇴 후 파산으로 가는 대표적인 길이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궁금해지시죠? 은퇴 전부터 작게라도 사업 경험이나 돈 관리 경험을 쌓기. 사업이 꿈이라면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직접 경험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나도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특히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지원은 계획적으로 선을 지키면서 하기. 자녀의 결혼 자금, 교육비, 주택 자금 등은 부모가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는 공식은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내 노후가 안정돼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 행복이 완성되니까요. 투자는 수익률보다 안전성부터 따져보기. 퇴직금은 내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이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재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통한 안전자산 배분이 먼저고 고위험 상품을 하더라도 전체 자산 중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목돈이 들어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신중하게 고민.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마음이 들뜨기 마련인데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차분히 정보를 모으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4. 은퇴 후 삶,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다. 예전에 70세 전후가 평균 수명이었던 때와는 달리 요즘은 90세 이상까지도 살 수 있다고들 하죠.
그러면 은퇴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55세 전후로 퇴직하면 3040년은 더 살 수 있으니 사실상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따라서 목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30년, 40년을 버티게 하려면 보수적인 재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물론 투자로 불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에 대비할 경험과 정보가 있어야 하겠죠. 없다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 얘기만 듣고 혹하는 건 가장 위험해요. 5.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 결국 55세 은행 지점장 10억 퇴직금 받고도 5년 만에 파산이라는 사건은 절대 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직급이 높고 돈을 많이 받았어도 휘청이는 건 생각보다 순식간이거든요. 오히려 목돈이 있으면 더 쉽게 욕심부리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은퇴 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돈도 안 써야겠다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인생은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시도해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계획과 안전장치가 필요할 뿐이죠. 계획이 있고 여유 자금 규모가 적절하며 지출을 꼼꼼히 체크한다. 가족에게도 너무 지나친 지원은 내 노후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담해본다. 이런 원칙들이 쌓이면 퇴직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안정적으로 은퇴 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작정 돈을 굴리거나 자녀에게 다 쓰거나 혹은 꿈만 믿고 달려들어 버리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하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래,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돈 문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는 더더욱 돈이 안정의 기반이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 모두 미리 대비해서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은퇴 후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행스터입니다. 나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유한양행 주식 투자를 통해 2020년 8천만 원을 벌 것이다. 안정적인 투자로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것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한다. 현금의 50%를 항상 보유한다. 자, 유한양행 미국 투자 신약 개발사,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치료제 동시 개발 FND의 IND 신청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이 한 건 단단히 했습니다. VI 발동 올라타고 30% 가격까지 치고 올라갔었죠. 비정상적이었지만 저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자, 가격은 25만원까지 치고 올라갔었죠. 올라도 스트레스, 내려도 스트레스. 바로 이게 주식 투자죠. 남들이 보기에는 오늘 제가 80조 가진 거 사실 25만원에 판 게 아니라 21만 7천원에 팔았습니다. 130만원 벌었죠. 자, 만족해라. 130만원 벌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시면 압니다. 감정 컨트롤이 왜 안 되는지를요. 오늘 배가 아파서 너무 속상했었습니다. 졸라게 속상했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주식의 80주를 21만 7천원에 매도를 했답니다. 왜 매도를 했냐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뭐 백신 치료제 이거 IND 신청할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한낱 개미 직장인 투자자인데 그래서 20만원에 샀으니까 오늘 올라봐야 뭐 21만원에 될라나 뭐 흐름도 좋고 세계 시장도 괜찮고 해서 21만원까지 가겠지 딱 하고 오늘 뭐 오전 8시 반에 딱 21만 7천원에 매도 주문 냈고
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만행이죠. 예,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니까 바로 뭐 매도가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뭐 백신 치료제랑 백신 다 개발했다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길래 한숨만 많이 나오더군요. 자, 25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80주면 한 450만 원까지는 벌 수 있었는데 일단 130만 원에서 7차 수익 실현이 됐죠. 130만 원. 그리고 21만 7천 원에 전량 매도돼서 제가 가진 주식은 없었죠. 성공이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점심을 먹고 생각을 하면서 부해가 나더라고요. 부해가. 화가 치밀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톱 매매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제가 지금 현재 원래 어제 방송에서 5배 안전하게 투자한다고 선포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간 거 다 매수 체결 안 됐어요. 그 순간 저는 평시 체계로 스톱 매매법을 발동을 합니다. 22만 7천 원에 20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22만 2천 원에 다시 10주, 10주. 22만 500원에 10주. 21만 7천 원에 10주. 21만 6천 원에 100주. 5천 원 미만에서 크게 들어가는 거죠. 21만 2천 원에 다시 20주. 21만 원대 평소 가진 그런 저의 흐름의 선 21만 원대에 약 20%에서 30%까지 치고 들어가는 평시 매매 전략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결과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인간은 역시 다시 또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작년에 오르는 말에 타지 말자고 했었고 나의 원칙을 지키자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만 스톱 매매법을 지켰죠. 현금을 모두 몰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년에 2018년 10월 아직도 기억납니다. 1조 4천억 수출 계약이 있었던 날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비형 치료제 베링가임하고 수출 계약이 있었을 때 저의 돈을 많이 날렸었죠. 자, 다시 그때가 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 뉴스 호재가 떴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수익을 보지 못했지만 올해는 수익은 봤다. 오케이, 이걸로 만족하자 스타야. 자, 중요한 점 말씀드렸죠. 현금을 조기에 소진하지 말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잃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유한양행의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봐도 되는데 최근에 분기보고서가 마지막이더라고요. 아랫부분 보시면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밑에 보시면은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 여기에 보시면은 소렌토 테라퓨틱스 INC 소렌토 회사가 나와요. 취득 일자가 16년 4월 25일. 이 기업은 1.87달러 나스닥 현재 시가 나스닥 상장 회사입니다. 듣보잡 기업인데 이번에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을 했다. 제가 이전 방송에 소렌토가 이뮨 온시아에 투자한 거 방송해드렸죠. 유한양행 플러스 소렌토 합작 작품은 누구다? 이뮨 온시아다. 면역감염제 개발 회사죠. 이뮨 온시아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해요. 우리 유한 형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미래를 위해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놨다 이겁니다. 자, 120억 최초 금액이고요. 180만 주 소렌토 회사의 3.5%의 지분이다. 장부가액은 약 46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보통 취득 가격과 장부가액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비용 처리가 장부가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거고 실제 취득 가격은 120억 정도 된다. 자,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소렌토의 지분을
3.5%를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총 등 주가 흐름에 따라서 유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30%가 막 올라 버렸어요. 오늘 올랐다가 또 떨어졌지만 비정상적인데 주식을 가치와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예. 뭐 아는 사람 없었겠지만 보안 철저히 잘 지켰겠지. 유한. 오케이, 난 널 믿어. 자, 오늘 유한양행 미 투자 신약 개발사 개발사는 소렌토라는 기업이었고요. 유한양행이 약 130억 정도 투자를 한 기업이다. 120억인가 130억인가. 예. 코로나 19의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했는데 FDA에 IND 신청을 했다. 자, 개발은 치료제와 백신은 지네들 회사에서 개발을 한 거고 소렌토가 개발은 했고 지네들 임상시험으로. 근데 현재는 상용화가 안 됐다. FDA에 IND 신청을 한 상태다. IND에서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10% 정도 됩니다. 자, 아무튼 좋은 소식이고요. 오늘 상한가 플러스 30%까지 드신 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따가 말할 부분에 굉장히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돈 벌 놈들은 따로 있다. 자,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할 것 좀 하고요. 자, 소렌토 INC 얘네들 나스닥에 상장된 거 미래에셋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1.87달러. 그리고 주주 정보는 뭐 아시아 퍼시픽, 차이나인 샤인, 블랙록. 오케이. 세계적인 투자 전문 회사죠. 얘네들이 뭐 사모펀드인지 펀드인지는 모르고 그 자산운용사예요. 블랙록. 그다음에 뭐 페이머스 신노 모르는 회사입니다. 뭐 후지안 중국 회사인가. 얘네들이 각각 뭐 4% 이상 하고 있는데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투자한다는 거죠. 유한양의 3.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유한은 없어요. 근데 재무제표에서 확인했죠. 120억에서 130억 기억이 안 나네. 그 정도 투자했다. 얘들은 단기 순이익 보시면은 18년도 19년도 적자입니다. 적자일 수밖에 없죠. 연구 성과는 좋은데 돈은 없는 애들. 수익성 이제 시작인 거죠. 와, 부럽다 진짜. 오늘 투자해? 오늘 장 시작하면 바로 투자해? 한번 보겠어. 테라피틱스 소렌토 차 이름이야 너. 아무튼 배 아파 너. 아씨. 자, 금융감독 공시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소렌토의 10,000,000달러. 요거에 완전 넘어가 버렸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10,000,000달러. 그냥 120억입니다. 120억. 자, 봐봐. 자, 120억하고 10,000,000달러. 120억. 10,000,000달러.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10,000,000달러가 커 보이죠. 막 완전 막 유한양행 막 뒤집어 엎어지는 것처럼 막 기사 써내고 있죠. 저도 속았습니다. 10,000,000달러 감이 오니까 엄청 많다라고 뭐 생각이 되잖아요. 180만 주 보유. 유한양행의 합작 파트너다. 이거는 소렌토가 이뮨 온시아에 투자한 거. 유한양행 50억, 소렌토 50억하고 해가지고 이뮨 온시아에 투자한 거 있죠. 면역감항제. 이전 방송 참고해 주시고요. 이뮨 온시아. 오케이. 나스닥 상장 확인했고요. 중요한 말 줄임표가 점점점 있는 후에 FND, IND 신청. 자, 동시 개발했는데 동시 개발은 본인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FDA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죠. FDA 승인은 인류, 그러니까 인간 실험에서도 완벽하게 적응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적으면서 치료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IND 신청을 했어요. 그거는 확인해 달라. IND 신청. 자체 임상이 이러하니 확인해 주세요. FDA님, 미국 식품의약국님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확인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묻는 거죠. 예. 어떻게 뭐 임상을 더 진행을 할 건지 인간에게 해서 어떻게 향후 어떻게 또 판매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묻는 거예요. 근데 최우선적으로 확인되죠. 왜? 사안이 급한 건이라 희귀의약품으로 딱 지정이 돼가지고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올 중반경에. 회사 입장에 올 중반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항에 따라서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인간에 돌입한다. 위급하신 분들에게 투여가 돼서 살아나면 끝난 거죠. 일사천리로 들어가는 거죠. 빠르면 올 중반경. 회사 입장에서 진짜 빠르면 올 중반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어느 정도의 효과만 딱 있다 하면, 왜냐하면 사망 확률을 줄여버리잖아요. 이게 FDA가 하는 일입니다. 사망률을 줄여버린다. 바로 다이렉트죠. 다만 초기 환자에는 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초기 환자에는 뭐 약이 뭐 진단이 안 내려지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뭐 투여를 해라 뭐 이렇게 막 신청돼 버리면 주가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오늘 뭐 난리 났었을 거예요. 제가 댓글에다가 오늘 뭐 시초가 정도는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투자로 그 수익 보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댓글 다는 거 딱 보면 기분이 좋아요. 저한테 오늘 댓글 다신 분이 공경화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80주라도 감축드립니다. 오늘 장 무슨 일일까요? 초반 25% 급등이라니 다음 버스 기다려야겠네요. 다음 버스 제가 하는 말이죠. 구만수 형님, 구만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음 버스 기다려야겠네요. 팬 인증 각이죠. 매일 방송 기다려집니다. 재밌어요. 구라일지라도 재밌어요. 딱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구라가 아니길 바라면서 오케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소렌토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 자료에서 코비드19 코로나 치료 물질인 뭐 이래저래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감안해 수개월 안에 임상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 IND 신청은 속도전이에요. 코로나 딱 나왔었을 때부터 코로나 분석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소렌토뿐만 아닙니다. 국내에서 셀트리온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IND 신청했다라는 사실에 개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매수가 오늘 6만주예요. 6만주. 이따가 밝혀드릴게요. 자, 뭐 아무튼 유한양행 미 투자 신약 개발사 동시 개발했다. 백신과 치료제 동시 개발했다. 이건 인정해주자. 백신하고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해버렸다. 니네들이 뿌린 거 아니냐? 소렌토. 아니겠지. 오케이. 위험한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IND 신청을 제대로 봐야 된다. 개발한 게 아니다. 아직. 개발한 게 아니고 치료제가 상용화된 게 아니다. 그 전에 FDA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야, 봐줘라. 하고 신청한 부분이다.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사 내용만 나왔잖아요. 지금 신청했으면 미국에서 보도됐겠지. 자, 이 기사에서도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25만 원까지 갔다가 22만 3천 원까지 떨어졌었죠. 자, 할 거 해야죠. 지금 세계 흐름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8시 56분이거든요. 8시 57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ing.com 나와라. 브렌트 WTIU 유가 하락하고 있네요. 25달러 각각 22달러.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세계 1등 주식들은 어제 올랐었죠. 6% 5% 정도. 그리고 코스피 지수 오늘 1.87% 올랐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지수 올랐고요. 어제 한국 10년물 채권 수익률 요거 이제 뭐 지금 보합인데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원달러 환율을 지금 현재
1222원 정도 된다. 많이 떨어졌다. 저는 뭐 달러는 다 팔았습니다.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는 선물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뭔가 있는 거죠. 지금 3% 이상 하락했다는 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의회에서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달러 지수는 지금 100이 깨졌다. 근데 지금 오르고 있다. 뭔가 있다. 월요일날 장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5%씩 매입할 거예요. 5% 떨어진 가격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한번 해보고 스톰 매매법으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결과물들을 컨텐츠로 해가지고 다시 또 할 건데, 세계 1등 주식을 사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차후에 또 제가 방송 통해 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이제 뭐 나중 이야기고. 자, 오늘 23,000원 종가입니다. 9.85% 2만원 올랐습니다.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상승하신 분들, 수익 실현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종가 223,000원 2만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 외국인들 오늘 2만 주를 팔았어요. 기간은 얼마 팔았냐? 79,000주를 팔았습니다. 대단하죠? 금융투자 4,800주, 보험회사에서 19,000주, 거의 2만 주 가까이 팔았고요. 투신에서는 15,000주 팔았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에 37,000주 팔았고, 사모펀드 2만 주 팔았고요. 장 중에 기관하고 외국인들, 기타 법인 이렇게 파는 거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근데 개인은 어떠냐? 개인은 한 6만 주 정도 샀어요. 살벌하죠. 이겁니다.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유한양의 방송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 몰빵하지 마라. 마음이 아픕니다. 자, 저는 오늘 21만 7천원에 본의 아니게 80주를 팔고 130만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몰빵하지 않고 부해가 나가지고 22만 7천원 약 20주 정도 샀었죠. 그리고 22만 2천원 또 10주 들어가고, 22만 500원에 또 10주 들어가고, 21만 7천원에 10주 들어가고, 보이시죠? 21만 6천원 100주 들어가고, 21만 6천원에 그냥 매수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격을 예측한 게 아니라, 유한양행 23만원 이상에 지금 사면 안 돼, 이런 거를 평소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안 사는 겁니다. 근데 21만 6천원에 내 현금의 약 10%에서 15%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평시대로 제가 스톱 매매법을 실행을 한 겁니다. 21만 2천원에 20주 사고, 그래가지고 평단가 21만 8천원에 해가지고 23만 5천원 오른 가격에 팔았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전량 매도 했죠. 22만 3천원에. 그래가지고 이런 장에서도 약 70만 정도를 벌었다. 그래서 오늘 총 수익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 정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호재가 나더라도 기다려라. 몰빵 치지 마라. 몰빵 치지 마라. 그리고 최소한 뭐 5%, 뭐 10%, 10%씩 끊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현금이 오늘 만약에 예를 들면 3천만 원 있었다 하면은 25만 원에 풀로 찼었을 때 늦게 소식을 접했다면 그냥 10%만 25만 원 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랬다면, 그냥 유한양이 초보 투자자라면. 오전에 그 시간대가 넘어가면 또 수그러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라고 해가지고 이게 길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다려라, 기다려.
그럼 23만 원까지도 오늘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 오후 1~2시 정도에. 그러면 23만 원에 또 10%를 들어가라. 23만 원 떨어졌으면 23만 원에 더 사지 말고 5천 원 가격에 25만 5천 원, 22만 5천 원에 10%를 들어가라 이겁니다. 10%씩 너무 급하면 물론 자학을 안 보고 아예 안 사는 것이 상책이지만 그래도 투자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유한양이 이렇게 큰 호재가 터졌는데 물론 130억 투자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상한가 가고 2~3배 올라가지고 올해 실적에 기여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기사를 잘 한번 살펴보면 IND 신청이 수익으로 결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야 FDA야 나 한번 봐주라. 소렌토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임상시험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이 기사 내용이.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죠.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안정적으로 접근해라. 몰빵 안 했으면 오늘도 땄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처럼요. 마음이 아파요. 오늘 개인 투자자가 6만 주라는 수량을 샀다는 것 자체가 손해 보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딱 2년 전에 그랬으니까요. 자,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분할로 들어가라. 안정적으로. 그리고 5%, 가격이면 5,000원, 5,000원 이렇게 좀 나눠서 들어가라. 유한양행은 20만 원 아래로 떨어져도 그 흐름을 변동성을 찾는다. 3개월 안에 찾는다. 지금 코로나 위기와고 세계 경제와도 3개월도 안 됐는데 가격 찾잖아요. 물론 사람인지라 그게 컨트롤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비이성적인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인데 저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싹 들어가지 않고 분할로 들어간 거죠. 현금을 아끼면서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2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현금 몰빵 들어갔다가 추가적 자금을 구해 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실수를 했었어요. 사고 싶더라니까. 사고 싶더라.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행스터의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고 가격대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라. 유한양행으로 올해만 해가지고 제가 1,100만 원 벌었습니다. 1,100만 원. 그게 우연이 아니다. 뽀록이 아니다. 물론 뭐 오늘 같은 날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뽀록 터지는 거였는데 한 500 벌었을 건데 괜히 뭐 안정적인 투자 한다고 200만 원 밖에 못 벌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올해 8천만 원 갈 겁니다. 유한양 행스터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